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당신이 보내주신 책 이동훈 작가의 호모 트러스투스입니다. 네, 요즘 AI 얘기는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 책은 좀 결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단순한 기술 얘기가 아니죠. 네. AI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 바로 신뢰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그리고 그 해법은 뭔지, 뭐랄까 거의 문명 차원의 생존 전략을 다루고 있어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봤어요. 보통 AI의 위험성 하면 기술적인 오류나 통제불능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요. 네네.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짜 위험은 기술 실패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 그 자체라고요. 신뢰의 붕괴. 네. 그래서 이 책을 단순한 분석서가 아니라 다가올 시대를 위한 일종의 설계도라고 부르더라고요. 설계도라. 네. 오늘은 저자가 진단하는 문제부터 그가 제안하는 해결책의 건축학적인 구조까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이 저자의 이력이 정말 독특해요. 대한민국 대통령 대변인 그리고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까지. 둘 다 역임했죠. 네, 거기다 30년 가까이 언론인으로 활동했고요. 말 그대로 권력의 최정점에서 신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얼마나 허무하게 깨지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경험에서 나온 통찰이라 무게감이 다르죠. 특히 그가 2005년에 겪었던 어떤 경험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아이디어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한번 제대로 다뤄보죠. 네. 자, 그럼 문제의 진단부터 시작해 볼까요? 책의 첫 질문이 아주 강렬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같은 세상을 보지 않게 되었는가? 네. 2021년 미국 의사당 점거 사태를 예로 들죠. 맞아요. 분명 같은 사건인데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다른 쪽에선 내란 폭동, 완전히 다른 현실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짚어내요.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사회 시스템 자체가 고장났다는 신호, 즉 시스템 실패라고 진단하더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시스템 실패의 핵심입니다. 저자는 이걸 감상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측정 가능한 데이터로 보여주죠. 데이터로요? 우리 사회를 떠받치던 세 개의 기둥, 그러니까 정부, 언론,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동시에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 기둥이 동시에? 네, 예를 들어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보면 미국 퓨 리서치 센터 데이터를 인용했는데 연방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1964년에는 77%였어요. 77%요? 근데 2025년에는 이게 17%까지 떨어졌습니다. 잠시만요. 77%에서 17%요? 와, 정말 충격적인 수치네요. 심지어 선진국일수록 정부 신뢰도가 더 낮게 나오는 역설적인 현상도 나타난다고 하죠. 언론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보고서를 보니까 뉴스를 신뢰하는 비율이 전 세계 평균 40%에 불과하고 네, 39%는 아예 뉴스 회피를 한다고 해요. 뉴스를 보면 기분이 나빠지니까 그냥 안 봐버리는 거죠. 그보다 더 심각한 데이터는요. 응답자의 64%가 언론인이 의도적으로 대중을 오도한다고 의심한다는 부분이에요. 그건 그냥 못 믿겠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기자들에게 악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로 넘어간 거죠. 전문가 집단도 비슷하던데요. 책에 나온 직업별 신뢰도표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분열이 보여요. 네, 어떤 분열이죠? 의사나 과학자처럼 사실을 다루는 직업은 여전히 신뢰도가 높은데 언론인이나 정치인처럼 서사, 즉 이야기를 만드는 직업들은 신뢰도가 거의 바닥 수준이더라고요. 사실과 서사. 그렇게 나뉘는군요. 네. 결국 인간이 만든 기관이나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전부 바닥을 치니까 사람들이 그 대안으로 AI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이 분석도 상당히 설득력 있었어요. 네. AI를 100%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보단 낫겠지 하면서 판단을 위임해버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모든 붕괴 현상 밑바닥에는 저자가 6가지 구조적 공격 경로라고 부르는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공격 경로요? 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2가지를 꼽자면 하나는 분노의 알고리즘. 분노의 알고리즘. 플랫폼들이 사용자의 분노를 유발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구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증거의 종말 현상입니다. 딥페이크 같은 기술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자체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스템이 고장났고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왜 이렇게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됐을까요? 그 부분에서 책이 제시하는 개념이 정말 흥미롭죠? 네. 바로 거짓말쟁이의 배당금. The liar's dividend. 네. 이게 경제학 개념이라고요? 네, 경제학적으로 접근해야 이해가 쉬워요. 딥페이크 같은 기술이 그냥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익, 즉 배당금을 챙겨간다는 뜻입니다.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요? 네, 예를 들어서 범죄 현장에 찍힌 명백한 영상 증거가 나왔다고 해보죠. 네. 범죄자가 그냥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저거 딥페이크인데요? 아, 그럼 그 순간 그 영상이 진짜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모든 책임과 비용이 검찰이나 언론 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와, 거짓말하는 쪽은 아무 비용도 안 드는데 진실을 증명해야 하는 쪽은 엄청난 시간과 돈,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진실을 증명하는 쪽이 모든 비용과 책임을 떠안는 말 그대로 지능 게임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가성비 좋은 전략이 되는 거군요. 비정상적인 시장이 열린 셈입니다. 악은 산업화되었고 선은 개인화되었다는 책의 문장이 이 상황을 정확히 요약해주죠. 그 문장 정말 인상 깊었어요. 공격과 방어의 비대칭성이라는 말로도 설명하던데요. 네. 가짜뉴스는 AI를 통해 거의 공짜로 자동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데 진실을 검증하는 팩트체커나 언론인의 노동력은 여전히 너무나 비싸죠. 책에 나온 숫자를 보고 저도 정말 놀랐는데 딥페이크 공격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단 4달러에 불과하대요. 4달러요? 근데 기업이 이런 공격을 한 번 당했을 때 그걸 방어하고 수습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 5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4달러 대 50만 달러라고요? 이건 뭐 전쟁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학살 수준인데요. 저자는 그래서 이걸 싸움이 아니라 학살에 가깝다고 표현합니다. 기업 하나 망하게 하는 게 커피 2잔 값이라는 거잖아요. 이 숫자를 보니 문제가 훨씬 심각하게 와닿습니다. 네. 이런 경제적 불균형을 이해하고 나면 서문에서 저자가 밝혔던 2005년의 개인적인 경험이 왜 그에게 그토록 중요한 깨달음을 줬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현재 중에 벌어졌던 일이었죠? 그렇습니다. 당시 기자였던 저자가 미국이 한국의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했다는 의미로 ask for라는 단어를 써서 기사를 썼어요. 네. 그런데 미국 측 고위 관리가 요구, ask for 한 게 아니라 그냥 문의, ask about 한 것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거죠. 단어 하나 차인데. 네, 자칫하면 거대한 통상협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자는 자신이 옳다고 맞서는 대신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유감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아, 그렇게 해서 신뢰의 파국을 막아냈군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신뢰를 지키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요. 구조의 문제다. 이게 이 책의 핵심 철학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들으니 정말 암울하네요. 공격은 자동화됐는데 방어는 수작업에 의존하고 거짓말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린 세상이라니. 그럼 우리는 그냥 손 놓고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이 설교도라고 불리는 거죠. 아, 해법이 있군요. 저자는 기존의 해법, 예를 들어 팩트체크 같은 것들을 마지노선에 비유해요. 마지노선이요? 아, 그 1차 대전 때 프랑스가 만든 방어선. 네. 근데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비행기로 그냥 훌쩍 넘어버렸잖아요. AI라는 새로운 공격수 앞에서 낡은 방어선은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다른 차원이어야 한다. 네. 기술적이거나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 건축학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건축물에서 살아갈 새로운 인류로 호모 트러스투스, 즉 신뢰하는 인간을 제안하는 거죠. 호모 트러스투스. 신뢰하는 인간이라 멋진 말이긴 한데 솔직히 좀 순진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이렇게 서로를 못 믿는 세상에서 무작정 신뢰하자고 외치는 건 좀 홍어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저자가 말하는 신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신뢰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반대라고요? 호모 트러스투스는 알고리즘의 판단을 무책임하게 위임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기계의 완벽함보다
인간의 불완전함을 더 소중히 여기는 존재죠. 혼자 생각해서 지혜를 얻었던 호모 사피엔스와 달리 호모 트러스투스는 서로를 믿는 관계망을 통해 생존하는 인간입니다. 아하. 그래서 책의 핵심 슬로건이 AI는 계산하고 인간은 신뢰한다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인간들이 살아갈 세상, 즉 신뢰가 가능한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여기서 설계도가 등장하는 거겠군요. 네. 저자는 신뢰의 건축, Architecture of Trust이라는 다층적인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신뢰의 건축. 그 설계의 핵심 원칙이 아주 역설적인데 바로 사이버 보안 개념인 Zero Trust를 현실 세계에 적용하자는 겁니다. 제로 트러스트요? 아무것도 믿지 말라는 뜻인데 신뢰를 만들자면서 아무것도 믿지 말라니 오히려 더 비관적으로 들리는데요. 않겠다는 시스템 설계 원칙에 가까워요. 아, 시스템 설계 원칙?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에서 큰 금액을 인출할 때 창고 직원 한 명이 알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의 승인과 검증을 거치잖아요. 그렇죠. 그건 창고 직원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서로를 검증하게 만들어 실수를 막고 신뢰를 보장하는 거죠. 즉, 사람을 믿지 말고 시스템이 신뢰를 보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아하, 이해가 되네요. 무조건 믿자가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도록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그 신뢰의 건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나요? 책에서는 3개의 방어 계층을 제시하는데요. 컨텐츠를 위한 일종의 다층 보안 검색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보안 검색대요? 네. 첫 번째 관문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두 번째 관문에서는 들고 온 짐이 중간에 바뀌지 않았는지 검사하고 마지막 관문에서는 이 사람이 좋은 의도로 여기 왔는지까지 살피는 거죠. 비유가 아주 귀에 쏙 들어오네요. 그럼 첫 번째 관문인 신분증 확인은 뭔가요? 그게 바로 출처, 오리진 계층입니다. 이 컨텐츠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를 묻는 거죠. 출처. 네. 어도비 같은 회사들이 참여하는 C2PA 기술이 대표적인데요. 사진이나 영상이 맨 처음 생성되는 순간부터 디지털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서 그 이력을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관문인 짐 검사는요? 그건 무결성 계층에 해당해요. 컨텐츠가 중간에 조작되거나 변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단계죠. 암호화, 해시 같은 기술을 사용해서 원본과 아주 작은 변화라도 생기면 즉시 감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군요. 출처로 확인하고 변조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고.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건 마지막 관문일 것 같아요. 네, 진짜 사진이나 영상을 악의적인 맥락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 몇 년 전 시위 영상을 오늘 일어난 일처럼 포장해서 유포하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층이 바로 맥락, 컨텍스트고 여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 기술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서 저자는 통합 맥락 엔진이라는 기술과 사회적 합의가 결합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이 모든 구조의 궁극적인 목표는 거짓말을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겠죠. 대신 기만 행위를 눈에 잘 보이게 만들고 그 확산 속도를 늦추고 무엇보다 거짓말쟁이의 배당금을 없애서 거짓말의 비용을 높이는 겁니다.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2005년 워싱턴 DC에서 ask for와 ask about이라는 단어 두 개를 놓고 벌어졌던 아슬아슬한 신뢰의 줄다리기에서 시작해서 네. 이제는 AI 시대에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을 재건하기 위한 거대한 건축학적 설계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말 스케일이 큰 이야기네요. 네. 그리고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선택권이 있다. 저자는 우리가 3가지 미래 시나리오 앞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지금처럼 서서히 신뢰가 붕괴하는 느린 붕괴. 네. 둘째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알고리즘 제국의 도래. 아, 이 2가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펼쳐질 미래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마지막 3번째가 바로 의도적 재건축이죠. 이 시나리오만이 우리의 의지와 설계, 그리고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이 당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생각할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자는 기술에 무작정 저항하거나 과거로 돌아가자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대신 신뢰라는 인간 고유의 가치가 새로운 기술 환경 속에서 다시 진화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제도적 구조를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제3의 길을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일상, 직장이나 가정에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시스템이나 알고리즘의 신뢰를 통째로 위임해버린 영역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그 영역에서 막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대하는 대신 당신만의 아주 작은 신뢰의 건축을 의도적으로 설계해 본다면 가장 먼저 어떤 벽돌 하나를 놓아볼 수 있을까요?